국내 최초의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의 어떤 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협동 로봇, 의료용 로봇을 떠나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었던 건 전략적인 행보인 것 같아요.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었던 게 네임버 로보틱스였거든요. 기술력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과 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SK하이닉스 좋게 본다고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좋게 보시는 이유도 사실은 AI 때문인 건데, AI 하면 요즘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원자력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AI 시대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원자력 산업의 이제 부활을 좀 이끌고 있는데,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좀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의 불안정, 이걸로 인해서 연료 공급의 불안정성이 첫 번째고, 또 가격의 변동성도 그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각국이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이 좀 필요해졌기 때문인 것 같고요.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독립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 한번 건설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전력원이고, 네. 석유라든지 가스 대비해서 우라늄은 매장량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의 불확실성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각국이 이제 원전을 좀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좀 보게 되면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독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네.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독립 같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으려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원전을 좀 확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원전은 발전 과정 속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무탄소 전원이거든요. 기존의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이라든지 또는 부지의 제약성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대규모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원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SMR이죠.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SMR인데, SM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 또는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에 있어서의 어떤 향상된 효율성들, 그리고 분산형 전원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SMR인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했었던 테라파워도 그랬고, 대한민국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주기기에 들어가는 원전의 정말 핵심 기기들을 잘 개발을 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원전 확대의 어떤 새로운 동력은 충분히 가졌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원전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코 다음으로 좀 원전 수주가 가능한 유력한 국가는 어디이며 한국이 내세워야 할 전략은 좀 뭘까요? 체코 다음에 유력한 원전 수주의 나라는 첫 번째는 폴란드고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체코 원전의 그 수주 성공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다음 프로젝트는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또 방산을 통해서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부분들 또는 신뢰성은 굉장히 많이 높아진 나라가 폴란드인 것 같고, 특히 이제 폴란드가 석탄 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어떤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번 원전에 대한 기대는 폴란드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산업의 어떤 다각화라든지 해수 담수화 전략을 통한 부분들을 통해서 원전 건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우디도 그 다음번에 수주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기업들의 어떤 수주 전략을 좀 본다라고 하면 몇 가지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증이 된 뛰어난 기술력인데, APR 1400이라고 하는 한국형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에서의 어떤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에 안정성, 그리고 건설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 거, 또 경제성까지 뛰어난 그런 원전이기 때문에 바라카 원전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받았고, 체코 수주를 좀 통해서는 경쟁력까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납기 준수인 것 같아요. 대형 원전들 해외에서 짓다 보면 약속 기간, 그러니까 공사 기간 안에 끝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약속된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로 현재는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금융 지원이라든지 현지화 전략 같습니다.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현재 발주국의 재정 상태를 통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 패키지 형태의 금융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현지 기업들하고 함께 고용을 창출하거나 또는 기술 이전을 하는 이런 부분들, AS가 되는 사후 AS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후 AS도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하면 아까 전에도 언급해 주신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현재 고평가 구간일까요? 상승 여력이 좀 남았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넘사벽의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다. 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대형 주조나 단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원자로의 용기 같은 경우에는 핵심 네. 주기기거든요. 근데 이 핵심 주기기의 어떤 필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고, 수십 년 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한국형 원전, 그러니까 I-SMR이라고 하는 핵심 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성공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막대한 초기 자금이 좀 들어가는데, 초대형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17,000톤급 프레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이 초기 비용에 들어가고, 또 장기간의 연구 개발이라든지 또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각국, 그러니까 당국의 어떤 인증까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회수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니까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좀 전망을 해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핵심적인 기술의 어떤 집약체적인 산업이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는 높은 마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원전 산업이고, 체코의 그 원전 수주할 때 한수원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핵심 부품 공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를 통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4조 9천 정도 수주 잔고를 진행을 할 건데, 충분히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들은 기대감으로 오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이제 시작이 좀 불과하고, 중장기 관점으로 볼 경우에는 매수나 보유 전략이 맞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산 LBT가 이제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원전 산업의 성장성 같은 미래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 많이 오르긴 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주가 보니까 지금 42조고요. 그 시총이. 그리고 시총 순위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다면 8위더라고요. 코스피에서.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못 봤지만 아마 6위부터 10위까지는 40조에서 50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엄청 차이가 크진 않을 텐데, 조금만 오르면 시총 거의 뭐 6위 근처까지 간 적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예전에 막 기억이 떠오르는 게, 네이버 카카오가 한창 뜨거울 때 막 이제 어차피 네이버 카카오 한국을 독점했다. 시총이 막 4위, 5위, 막 10위 안에 막 두 개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였지만 어느새 시총에서 사실 10위 밖으로 벗어났단 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도 뭐 좋게 보지만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지금 시총 8위까지 온 게 아닌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뭐 이제 6에서 10위 사이는 뭐 40에서 50조인가 괜찮은데, 뭐 더 올라가면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가 과연 여력이 있을까? 단기간에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오른 기대감은 분명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7월 25일이 녹화의 날인데, 오늘 보시더라도 아마 21선 내외에서 터치했다가 올라가고 터치했다가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21선 굉장히 중요하고 21선이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61선, 121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단기간에는. 네, 오늘 장중에 65,600원 정도네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21선이 깨지고 61선 부근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희일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원전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봐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원전은 시작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눌림 전략을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좀 크고요. 시총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정말 여기서 더 치고 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뭐 5위 안에 드는 그런 글로벌한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건데 그렇게 수주잔고가 많이 있느냐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 눌림이 분명 나올 건데 눌림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자, SMR 시장의 그러면 잠재력은 어느 정도이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는요? 소형 모듈 원자로의 부분들을 뭐 기술적인 특징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와가지고 조립을 하고 건설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좀 증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인데 외부의 전원 공급이 만약에 차단된다 하더라도 비상 냉각이라든지 아니면 비상 정지 같은 부분들을 중력이라든지 대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중대 사고의 위험으로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안정성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부지도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축구장 하나 정도의 부지면 충분히 SMR 한 기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단지라든지 도서지역 같은 데도 충분히 SMR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용량까지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런 특성 덕분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전력원으로서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SMR 과연 퍼스트 무브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UAE 바카라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들, 그를 통한 운영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대형 원전은 기술력을 인정받았거든요. 네. 그런 대형 원전의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 SMR 개발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형 SMR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공급망에 대한 국산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차세대 SMR 같은 부분들의 어떤 기술 선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해서 앞으로 나아갈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원전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봇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로봇 관련주가 조정을 겪고 있지만 투자의 기회라고 분석하셨던 것 같은데 로봇 산업 장기적인 성장 동력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 과열에 따른 어떤 단기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로봇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유가 한 두 가지로 정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대부분의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매출이 적자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되어 있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서는 계속해서 크게 올라갈 수는 없죠. 두 번째는 작년 2024년 하반기 쪽에서 산업용 로봇이 수요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금리라든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좀 둔해졌거든요. 물론 설비 투자가 둔해졌다고 해서 전반적인 로봇 수요의 감소냐? 그렇지는 않고 계속해서 로봇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로봇 쪽이 역시 메가 트렌드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근데 그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생산성 쪽에서의 향상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제조업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는 로봇 산업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를 통한 로봇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돌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로봇이라든지 배송, 뭐 청소 로봇 같은 부분들이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의 어떤 진입을 좀 앞두고 있고
특히나 이제는 로봇이 그렇게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를 진입을 통해서 성장성이 좀 크게 두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로봇은 이제 공장에서의 기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적으로 스며들고 있는 그런 로봇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AI하고의 어떤 융합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5G 또는 뭐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로봇의 자율성, 그러면서 로봇이 비약적인 어떤 지능, 이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로봇의 어떤 환경이라 산업은 무한대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로봇에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GTC 2025 엔비디아 쪽에서도 로봇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 출시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봇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는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다.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의 지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 보급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고,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4배가량 키우는 한 20조 원까지 시장 규모를 좀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민관 합동을 통해서 3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육성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발표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저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0% 정도의 성장률을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잠재력은 충분히 발현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AI 기술이 로봇 산업에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뭐고, 물리적 AI로 불리죠. 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로봇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똑똑해졌고 물리적 AI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죠. 그러니까 로봇이 로봇 존재 자체를 어떤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로봇에 정해진 명령을 하다라면 그 명령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었죠. 그런 로봇들은 자동화 기계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으로 마무리하는데, 최근에 AI가 융합이 되면서 스스로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발전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첫 번째는 지능화에 대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해졌죠.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니까요. AI를 통해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인식을 하고 데이터를 좀 처리한 다음에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이렇게 되면 복잡하고 유연한 작업을 로봇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던 거죠. 예를 들면 구글의 딥마인드 쪽에서 제미나이 로보틱스 온데바이스라고 하는 이 로봇은 그 인터넷 연결이 없이도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 로봇까지 발전을 했으니까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화인 것 같아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한다, 스스로 일한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센서라든지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환경을 이해한 다음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경로를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정말 자율화 쪽에서의 큰 발전을 앞으로도 더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인간하고의 협업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로봇은 위험한 것만 하는 로봇들이 있었고, 인간은 그렇지 않은 쪽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로봇과 인간이 한 공간에서 위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함께 작업을 하는 협동 로봇이 좀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협동 로봇은 대한민국의 큰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AI는 로봇 산업의 어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동 문제가 로봇 수요를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텐데, 그럼 산업 현장을 넘어서 일상에서 로봇이 가장 먼저 활성화될 분야는 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또는 생산 인구 가능의 감소라든지 이런 어떤 몸살을 좀 앓고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2025년 들어오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노동력이 부족이 되면서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 노동력 부족한 현장을 로봇이 저는 충분히 메꿀 수 있고 구원투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력 부족이
로봇 수요를 좀 늘리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생산 현장에 있어서의 대체 수요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아니면 농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으면 생산 라인이 멈추고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생산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로봇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어떤 대안인 것 같아요. 인력이 귀해지면 인건비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이 고도로 상승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로봇인데 사실 로봇이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초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놓고 보게 되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 배터리만 잘 갈아주게 되면 사실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적인 측면이고 세 번째는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대체인 것 같아요. 사실 인간도 위험한 거 하기 싫거든요. 로봇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있어서의 대체 인력으로 충분히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고령화를 통해서 로봇 수요가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돌봄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고령 인구를 통해서 노인 돌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재활 로봇이라든지 의료 로봇 서비스를 하는 그런 로봇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이 발전을 했어요. 독거노인이 홀로 집에서 계실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은 많이 일상화된 것 같고 대한민국에도 아마 출시가 몇몇 기업들을 통해서 출시가 좀 됐고요. 또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앞으로 수요를 많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계시다 보니까 뭐 청소하거나 아니면 서빙하거나 이런 로봇들이 고령층을 도우면서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또는 고령화는 이제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닥쳤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우선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를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로봇을 통해서 물류라든지 또는 배송 로봇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강점인 것 같고 돌봄 로봇이라든지 또는 안내하는 로봇이라든지 뭐 청소하는 이런 로봇들도 강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쪽에서는 어느 회사를 가장 좋게 보시나요? 대장주가 아무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로봇 쪽에서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의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협동 로봇, 의료용 로봇을 떠나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했었던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었던 건 전략적인 행보인 것 같아요.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로봇 같은 이런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었던 게 삼성이 지금 지분 투자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거든요. 기술력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첫 번째는 어떤 제조의 효율화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라든지 가전 쪽에서의 어떤 그 생산 라인 그런 쪽에 로봇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그보다도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의 로봇이 많이 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의 어떤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로봇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더 떠나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사업을 선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인간형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거기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러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향후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로이드 로봇 등장은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동안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용 로봇하고 서비스용 로봇 요 두 가지로 양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옵티머스가 등장하면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로봇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하고
AI 중심에서의 큰 변화의 물결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건 인간하고 유사한 형태를 넘어서 범용 인공지능 기반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다양한 학습을 통한 수행 능력을 하는 그런 로봇이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 싶고요. AI 알고리즘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플랫폼의 중요성이 좀 극대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로봇 지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무한한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작업에도 이 로봇들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난에 대한 해소라든지 또는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 대응 전략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국내 기업은 산업용 로봇하고 서비스용 로봇에 극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하고는 약간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좀 있다라고 인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택과 집중 두 가지 측면으로 국내 기업들은 발돋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점 분야에 대한 선택인 것 같고, 거기에 집중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강점은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로봇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뛰어난 기술력도 갖고 있고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기업하고의 어떤 시너지를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의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 부분들, 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현재 자동차 쪽에서 사람보다 많은 기계가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이렇게 대한민국은 강점 분야에 집중을 하고 대기업하고의 시너지를 통해서 좀 더 기술 개발을 통한 빠른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